휴가를 나온 해병대의 원스타 여성 장군이 한 시장에서 조폭들이 상인들에게 활개를 치며 폭행 및 금품 갈취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을 응징하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항의 갯바람은 여전히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쉴 새 없이 백사장을 때리는 도시. 강하늘 준장에게 포항은 단순한 군사적 요충지, 제1해병사단이 주둔한 곳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곳은 그녀의 뿌리이자 굳은 신념이 싹튼 고향이었다. 며칠간의 짧은 휴가 마지막 날 하늘은 애써 군인의 각 잡힌 모습을 지우고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죽도시장을 찾았다. 짙은 남색 후드티에 청바지,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의 모습에선 대한민국 해병대의 첫 여성 장성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곧고 단단한 걸음걸이와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그녀를 반겼다. 생선 좌판을 벌인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갓 튀겨낸 어묵의 고소한 냄새가 뒤섞여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겼다. 하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시장 한쪽 구석,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할매 돼지국밥이라는 낡은 간판 앞이었다. 그녀가 사관생도 시절 훈련에 지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국밥을 밀어넣던 곳. 해병대 장교였던 아버지가 어린 그녀의 손을 잡고 와 하느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은 땀 흘리고 먹는 국밥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힘이다라고 말해주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펄펄 끓는 솥단지를 젓고 있던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팬 주름진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왔나? 우리 장군님 오셨네. 할머니, 밖에선 그냥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장군은 무슨? 하늘은 멋쩍게 웃으며 할머니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순자 할머니는 하늘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웃이었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국밥집을 지켜온 그녀에게 하늘은 친손녀나 다름없었다. 아니다. 나라 지키는 우리 장군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어여 앉아라.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줄게. 오늘은 특별히 고기 듬뿍 넣어서.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하늘의 눈가가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식당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터라 손님은 서너 분, 모두들 조용히 식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구수한 국밥 냄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왔다. 아버지의 넓은 등,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 그리고 정의를 속삭이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 국밥집에 녹아 있었다. 그때였다. 식당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딱 봐도 건실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내 셋이었다. 화려한 문신이 목을 감싸고 있었고 껄렁한 걸음걸이와 상대를 얕보는 듯한 눈빛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운데 선 남자는 유독 눈매가 사나웠다. 독사파라는 신흥 조폭의 두목 황태식이었다. 포항 일대의 상권을 장악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로 최근 죽도시장의 상인들을 괴롭히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어이 할망구. 지난번에 말한 거 준비해놨나? 황태식이 기름진 목소리로 순자 할머니를 불렀다. 그의 부하들은 식당 문을 가로막고 서서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했다. 순자 할머니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줄 돈이 어디 있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오. 너무해.
허허, 이 할망구가 장사 오래 하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황태식은 비웃으며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는 돈통을 열어 푼돈 몇 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인상을 썼다. 이봐, 할망구. 우린 당신 같은 늙은이들 편하게 장사하라고 보호해주는 거야. 보호를 받았으면 비용을 내야지. 이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 그가 보호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의 부하 하나가 낄낄거리며 식탁 하나를 발로 툭 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식탁 위의 수저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겁에 질린 손님 하나가 허둥지둥 일어나 돈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식당을 나갔다. 강하늘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휴가 복귀를 위해 포항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일어나 자리를 떠야 하는 것이 맞았다. 민간인에 대한 군인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불의.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저 약한 노인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한다면 자신이 지키고자 맹세했던 대한민국과 국민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해병대의 붉은 명찰에 새겨진 강하늘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가 심장을 짓눌렀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하늘은 조용히 국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따뜻한 국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따뜻함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국밥 한 그릇 값을 제대로 치르고 가야겠다고. 단순히 음식값이 아니라 이 식당의 평화를 위협하는 저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으로. 하늘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숟가락과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황태식과 부하들의 시선, 그리고 남은 손님들의 겁먹은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후드티 아래 감춰진 강철처럼 단련된 근육들이 미세하게 긴장하기 시작했다. 포항의 푸른 하늘 아래 정의를 향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식당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황태식은 자신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오는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후드티의 청바지, 평범하다 못해 수수해 보이는 차림새. 하지만 그 당당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뭐야, 저게 집은? 황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황태식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어이, 아줌마. 밥 먹었으면 곱게 갈 것이지 왜 나서고 그래? 혹시 우리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황태식의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키는 황태식보다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오히려 그를 압도했다. 그만하시죠. 연세 드신 분에게 이러는 건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황태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보기 좋지 않아? 내가 내 돈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너 군복 입은 거 보니까 반갑네. 우리 조카도 군대 가서 뺑이 치는데. 근데 여자가 왜 군복을 입고 설쳐? 군대가 계집애들 소꿉 놀이터가 됐냐? 그의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여자와 군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그녀의 정체성을 공격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늘아, 안 된다. 그냥 가거라. 어서. 할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황태식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여군도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정당한 채권 추심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인연이 뭘 좀 아는 척하네. 황태식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하늘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겨운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얼굴도 반반한 게 군대에만 있기 아깝지 않아? 오빠들이랑 술 한잔하면 좋은 거 알려줄 텐데.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이었다. 주변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황태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희죽거리며 손가락을 들어 하늘의 뺨을 툭툭 건드렸다. 모욕감을 극대화하려는 비열한 행동이었다. 그 순간 하늘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동해의 겨울 바다처럼 차갑고 깊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훈련으로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제어된 폭력의 예고였다. 황태식은 그 섬뜩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거렸다. 왜 기분 나빠? 오빠가 좀 만져주니까 설레냐? 하늘은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뺨에 다시 닿기 직전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악!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황태식은 자신의 손목이 강철 집게에 물린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하늘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행위.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황태식의 손목에 힘을 더 주었다. 우두둑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황태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둘째, 위력을 사용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들을 위협한 행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A. 2년이. 셋째, 제게 가한 모욕적인 발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과 모욕죄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늘의 입에서 법 조항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힘만 센 군인이 아니었다. 부대를 지휘하는 장성으로서 그녀는 법과 규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욕설을 내뱉으며 하늘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이 뭘 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게 닿기도 전에 그녀는 황태식의 손목을 꺾어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방향을 틀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 황태식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쳤다. 윽하는 신음과 함께 거구의 황태식이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하늘은 넘어진 황태식을 그대로 둔 채 달려들던 두 명의 부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연마한 근접 격투술, 무적도의 정수였다. 한 명의 주먹을 안으로 흘려보내며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발길질을 다리로 받아내며 그대로 축을 무너뜨려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명의 조폭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무력화되었다. 식당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순자 할머니와 남은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폭력을 휘두르던 조폭 3명이 후드티를 입은 자그마한 여성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이다. 강하늘은 거친 숨 하나 내쉬지 않고 똑바로 섰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황태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제 당신들이 하는 행위가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몸으로도 좀 알려줘야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 근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이름으로 불의를 심판하겠다는 한 군인의 서늘한 선고였다. 정적이 흐르는 국밥집 안. 강하늘은 쓰러진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자신의 후드티 모자를 벗었다. 질끈 묶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그녀의 단호한 표정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식당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황태식은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떨며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듯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노려봤다. 너 대체 뭐야? 그의 쉰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늘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만 번 반복했을 살인 병기의 그것과 같았다. 하늘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남색 후드티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후드티 안에 입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완벽하게 각을 잡아 다려진 군복이었다. 짙은 국방색 셔츠,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빛나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붉은 명찰. 강하늘.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시선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갔을 때 황태식과 식당 안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양쪽 어깨의 견장에는 대한민국 국군 장성을 상징하는 빛나는 은색별이 하나씩 박혀 있었다. 준장. 작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그 별 하나는 어두컴컴한 식당 안에서도 서슬퍼런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뚫고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성이 되기까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의 결정체였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선임여단장 준장 강하늘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해병을 지휘하는 야전 지휘관 강하늘 준장이었다. 내 놈들은 지금부터 민간인에 대한 공갈, 업무방해, 폭행, 그리고 성희롱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군인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천만에. 군복을 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들 같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로부터 내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녀는 선언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려던 황태식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황태식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하늘은 그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전문적인 체포술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모든 상황을 끝낸 하늘은 그제야 박순자 할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렸던 손님 중 하나가 몰래 신고한 것이었다. 곧이어 경찰 2명이 헐레벌떡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 경찰들은 식당 안의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다. 험악한 인상의 조폭 3명이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고 그 중심에 한 여군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군의 어깨에 달린 별을 확인한 순간 젊은 경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장군님이십니까? 해병대 준장 강하늘입니다. 이들은 민간인 갈취 및 폭행 현행범으로 제가 제압했습니다. 신병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조폭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황태식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하늘을 향해 악을 썼다. 이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반드시 쳐들어가서 내년 군복을 벗겨버릴 거야. 하늘은 그 저열한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 군복을 벗기러 오겠다고. 좋다. 내 부대는 언제나 열려 있다. 다만 정문으로 들어올 생각은 마라. 너 같은 놈들은 포항 앞바다에 처박아 주는 게 해병대의 방식이니까. 그녀의 말에 경찰들마저 움찔했다. 황태식은 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찰차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상황이 모두 정리되자 하늘은 흐트러진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장군님. 아니, 하늘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하늘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다. 하늘은 그런 할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다. 식당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그제야 참았던 박수를 터뜨렸다. 그 박수는 단순히 조폭을 물리친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자를 지켜준 한 진정한 군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강하늘은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계산대에 국밥값과 함께 넉넉한 돈을 올려놓았다. 할머니, 깨진 그릇값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밥 제 인생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식당을 나섰다. 이미 복귀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다. 부대에 돌아가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포항의 푸른 하늘 아래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어깨 위의 별이 부끄럽지 않은 군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딸,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에 눈감지 않는 대한민국 해병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예정된 복귀 시간을 훌쩍 넘겨 위병소를 통과할 때 강하늘 준장은 이미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차량이 사단 지휘부 건물 앞에 멈춰 서자 당직 사령이 달려와 경례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경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준장님, 사단장님께서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았다. 짧게 대답한 하늘은 곧장 사단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마주치는 장병들은 이전과 다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존경을, 어떤 이는 호기심을, 또 다른 이는 우려를 담아 그녀의 뒷모습을 좇았다. 포항은 넓고도 좁은 도시였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죽도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부대 내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똑똑. 들어와. 육중한 문 너머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열었다. 해병대 제1사단을 이끄는 이진표 소장이 책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는 자비 없는 훈련과 엄격한 군율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부하를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은 지휘관이었다. 복귀했습니다. 필승. 하늘이 각 잡힌 자세로 경례했다. 이진표 소장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날카로운 눈으로 하늘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시선 아래 하늘은 묵묵히 서 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준장. 예, 사단장님.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실망감에 가까웠다. 휴가 중인 장성이 민간인들이 보는 앞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나? 자네 어깨에 달린 별이 장식품인가? 자네의 모든 행동이 우리 해병대 전체의 얼굴이 된다는 걸 잊었나?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고한 시민이 폭도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는 것 또한 해병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군인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본분? 그 본분은 법과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거야. 자네는 현장의 경찰이 아니야. 군 지휘관이다. 만약 그 과정에서 불상사라도 생겼다면, 만약 민간인 누군가가 자네의 행동에 휘말려 다치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나? 이 문제는 국방부로 보고될 것이고 자네는 징계위원회를 피하지 못할 게다. 이진표 소장의 질책은 칼날 같았다. 모두 맞는 말이었다. 하늘은 변명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이진표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연병장에서 훈련에 매진하는 해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괜찮으신가? 그가 툭 던지듯 물었다. 하늘은 의외의 질문에 잠시 놀랐지만 곧 대답했다. 네. 다치신 곳은 없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이진표 소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하늘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나가봐.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외부 활동은 금지한다. 부대 안에서 자숙하고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늘이 격리하고 돌아서려 할 때 이진표 소장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강준장.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자네를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사단장실을 나온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한편 그녀가 사단장에게 질책받고 있던 그 시각, 세상은 들끓고 있었다. 사건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이다. 여군 장성, 조폭 일망타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 속에서 하늘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조폭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밝히는 장면, 그리고 황태식에게 서늘한 경고를 날리는 장면은 영상의 하이라이트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단독 해병대 최초 여성 장성, 포항 조폭 소탕. 정의는 살아있다. 걸크러쉬 강하늘 준장, 그녀는 누구인가? 국민들, 이 시대의 진정한 군인 강하늘 준장의 찬사 쏟아져. 뉴스는 온종일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은 열광했다. 권력 앞에 무력했던 보통 사람들의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주는 사이다 같은 사건이었다. 강하늘 준장은 순식간에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아이콘이자 이 시대가 원하는 영웅으로 떠올랐다. 같은 시각 포항경찰서 유치장. 황태식은 TV 뉴스에서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치를 떨고 있었다. 동료 수감자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씨발. 씨발. 강하늘. 그는 철창을 붙잡고 으르렁거렸다. 그때 담당 변호사가 면회를 왔다. 두목님, 일단 진정하시죠. 진정? 이게 진정하게 생겼냐? 저 계집년 때문에 내 얼굴이 전국에 팔렸어. 당장 여기서 꺼내.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고 다른 손님들도 증언을 꺼리고 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긴 하지만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곧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실 겁니다. 변호사의 말대로였다. 며칠 후 황태식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마중 나온 부하들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강하늘. 저 계집년은 장군이라 함부로 건들 수 없어. 하지만 방법이 왜 없겠어. 그의 시선이 죽도 시장이 있는 방향을 향했다. 그 할망구부터 시작한다.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는 거야. 강하늘이 지 발로 다시 기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영웅의 탄생 뒤편으로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복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포항의 하늘에는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강하늘 준장의 일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단조로웠다. 사단장의 외부 활동 금지 명령에 따라 그녀는 부대 안에서만 생활하며 일상적인 지휘 업무에만 몰두했다. 매일 아침 해병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작전 회의를 주관하고 훈련 계획을 검토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일고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온갖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국방부와 사단의 방침에 따라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야전의 흙먼지가 더 익숙한 군인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황태식의 석방 소식이었다. 증거 불충분. 예상했지만 씁쓸한 결과였다. 법의 그물은 때로 너무나 성글어서 교활한 뱀들은 언제든 그 틈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런 뱀은 반드시 독을 품고 돌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의 안위가 가장 걱정되었다.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답답했다. 황태식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 분명 더 비열하고 약한 고리를 노릴 터였다. 그리고 그 가장 약한 고리는 할매 돼지국밥의 박순자 할머니였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정확했다. 황태식은 교활했다. 그는 더 이상 대놓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박순자 할머니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유리창은 박살이 나 있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입 조심해란 다음은 없다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다.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요즘 동네 흉흉해서 라며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할 뿐 범인을 잡을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매일같이 가게로 배달되던 신선한 돼지고기와 식자재가 뚝 끊겼다. 식자재 업체 사장은 미안합니다, 사모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라며 전화를 끊었다. 황태식의 압력이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가게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불량한 청년들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박순자 할머니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 했다. 가게는 텅 비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늘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나라의 큰일을 하는 장군에게 자기 때문에 또 다른 짐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괴롭힘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버리고 간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순간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이미 외울 대로 외운 하늘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굳건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장군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두서없는 말과 울음만이 뒤섞여 나왔다. 하지만 강하늘은 그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게 문만 열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늘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황태식, 그 비열한 놈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사단장의 명령도 자신의 신분도 발목을 잡았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은 미온적이었고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녀는 지휘관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작전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 지휘관실 문을 조용히 노크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강하늘 준장의 최측근이자 해병대 생활 내내 그녀와 함께 전장을 누벼온 김민준 상사였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의 베테랑인 그는 하늘이 소위였던 시절부터 그녀의 강직함과 리더십을 알아보고 묵묵히 그녀를 보좌해 온 충신이었다. 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김 상사는 하늘의 굳은 표정과 책상 위에 놓인 차갑게 식은 커피를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김 상사. 예, 준장님.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하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김 상사에게 박순자 할머니의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했다. 황태식의 보복,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 그리고 자신이 처한 곤란한 입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상사의 얼굴도 분노로 굳어졌다. 그게만도 못한 새끼들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죄송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 심정 이해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 내가 직접 나서는 것도 저들의 함정에 빠지는 길이다. 그래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김 상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준장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다. 자네와 몇몇 믿을 만한 부사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할머니와 가게를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 하늘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군인이 사적인 일로, 그것도 부하들을 동원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임무에 동참한 부하들까지 모두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었다. 이 임무는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모든 책임은 자네들이 져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나? 김 상사는 그런 하늘을 보며 피식 웃었다. 준장님, 저희가 왜 해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월급 받으려고 군 생활하는 거였으면 진작에 다른 길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준장님을 따르는 해병입니다. 준장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저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저희에게도 그냥 국밥집 할머니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켜야 할 포항 시민이자 준장님의 가족과도 같은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저희 팀이 그림자처럼 할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상사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이끄는 팀원들은 모두 강하늘 준장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을 정예 대원들이었다. 그들에게 붉은 명찰은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불의에 굴하지 않는 해병대 정신 그 자체였고 강하늘 준장은 그 정신을 상징하는 지휘관이었다.
하늘은 말없이 김상사를 바라보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가장 신뢰하는 부하의 충성심은 그녀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고맙다. 그녀는 어렵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대신 절대 먼저 나서지 마라. 철저히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절대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도록.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사는 힘차게 경례하고 지휘관실을 나갔다. 그날 밤 김상사와 그가 직접 선발한 최정예 부사관 3명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죽도시장 건너편의 한 낡은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다. 고성능 망원경과 녹화장비, 무전기까지. 비공식 작전이었지만 장비만큼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그들의 시선은 어둠에 잠긴 할매 돼지국밥 가게로 향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정의와 불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자 강하늘 준장의 신념과 그녀를 따르는 해병들의 충성심이 시험받는 무대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김상사는 무전기의 나지막이 속삭였다. 알파팀 감시 시작. 독사 새끼들이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붉은 명찰의 무게는 때로는 규정과 법규를 넘어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굳은 결의와 희생의 무게와도 같았다. 강하늘과 그녀의 보이지 않는 부대원들은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내린 죽도시장은 낮의 활기를 모두 지우고 적막에 잠겨 있었다. 오직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거리를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그 어둠을 꿰뚫어보는 네 쌍의 눈이 있었다. 할매 돼지국밥 건너편 3층 건물의 옥상. 김민준 상사와 그의 팀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들의 사냥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전은 거미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소리 없이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미처럼 황태식과 독사파 일당의 불법 행위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 1번 카메라 대상 식별. 황태식의 오른팔 독사 박철웅. 19시 30분 가게 전방 50m 전봇대 앞에서 배회 시작. 팀의 막내인 하중사가 고성능 캠코더로 목표를 추적하며 나지막이 보고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장비는 군용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사비를 털어 마련한 최고 수준의 민수용 장비들이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밤낮으로 교대하며 황태식 일당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모습, 식자재 납품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넣은 업체 사장과 은밀히 만나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한밤중에 가게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좀도둑 같은 행위까지. 그 모든 것이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네 시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하늘 준장은 매일 밤 김상사로부터 전날의 활동을 보고받았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아침 묵묵히 가게 문을 여는 박순자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미안함이 커져만 갔다. 할머니의 그 행동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소리 없는 저항이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뜻밖의 변화가 생겼다. 그날 오후 젊은 남녀 커플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조폭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용기를 내어 할매 돼지국밥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할머니, 저희 뉴스 보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힘내세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국밥 2그릇을 주문했다. 오랜만에 가게 안을 채운 손님의 온기에 박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하늘 준장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낳은 긍정적인 나비 효과였다.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낳았고
그날 저녁에는 몇몇 손님들이 더 찾아와 텅 비었던 가게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이 광경은 독사파 놈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가게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철웅은 즉시 황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옥상에서 그 통화를 감청하고 있던 통신 전문가 오중사의 눈이 번뜩였다. 감 잡혔습니다. 박철웅, 황태식에게 보고 중. 오중사는 증폭 장비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예, 형님. 저 계집 장군년 때문인지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기어들어와서 할망구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 확실하게 작살 내놓겠습니다. 다시는 장사할 생각 못하게. 통화가 끝나자 김민준 상사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놈들이 오늘 밤 움직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팀원 모두에게 전해졌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닐 것이다. 작살낸다는 말은 가게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의미였다. 어쩌면 할머니의 신변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었다. 김 상사는 즉시 강하늘 준장에게 무전으로 연락했다. 보안 채널을 통해 그의 긴급한 보고가 지휘관실에 울려 퍼졌다. 준장님, 거미줄에 먹잇감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먹잇감이 너무 거칠어 거미줄을 찢어버릴 것 같습니다. 작전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찰만 하라는 명령과 눈앞에 닥친 실질적인 위협 사이. 이제 결단의 시간은 지휘관인 강하늘 준장에게 넘어왔다. 고요한 밤 해병 1사단 지휘부의 준장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강하늘은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죽도시장의 밤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김민준 상사의 보고는 그녀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관찰만 하라. 그것은 그녀가 내린 명령이었다. 부하들의 안전과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어선은 무의미해졌다. 독사파 놈들은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일 터였다. 흩어진 조폭들과 폐허가 된 가게만이 남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도 없을 것이다. 선택지는 두 개였다. 하나는 끝까지 명령을 고수하는 것.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자신 또한 규정 위반의 책임을 피한다. 그 결과 박순자 할머니의 가게는 쑥대밭이 되고 할머니는 평생의 터전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명령을 바꾸는 것. 부하들을 위험한 싸움에 투입하고 자신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 성공한다면 할머니를 지킬 수 있지만 실패하거나 과정이 노출된다면 모두가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한다. 자신의 별이 그리고 부하들의 미래가 걸린 도박이었다. 그녀의 뇌리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결단력에서 나오는 거다. 강하늘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김 상사. 예, 준장님.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 거미 작전은 이 시간부로 종료. 지금부터 심판 작전을 개시한다. 수화기 너머의 김 상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심판. 그 단어의 무게를 그는 알고 있었다. 놈들을 밖에서 막지 마라.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오히려 안으로 끌어들여라. 놈들이 가게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들은 명백한 주거침입 및 재물 손괴의 현행범이 된다. 모든 문을 봉쇄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리의 싸움꾼이 아니라
범죄 현장과 현행범이다. 이것은 지휘관의 판단이었다. 단순히 조폭을 소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올릴 명분을 확보하는 것. 위험 부담은 크지만 성공했을 때의 효과는 확실했다. 제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게. 자네와 팀원들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내 어깨에 달린 이 별의 명예를 자네들에게 맡기겠다. 그것은 지휘관이 부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신뢰 표현이었다. 김 상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필승. 살아서 복귀해라. 그게 내 마지막 명령이다. 통신이 끊겼다. 김 상사는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들었겠지. 작전명 심판.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이 된다. 가게 안으로 진입해서 각자 위치를 확보한다. 놈들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소리 하나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준장님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다. 알겠습니다. 4명의 해병은 소리 없이 장비를 챙겼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비살상 장비와 단단한 케이블 타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옥상을 내려가 박순자 할머니가 미리 열어둔 국밥집 뒷문으로 조용히 진입했다. 식당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구수한 돼지국밥 냄새 대신 이제는 화약 냄새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김 상사와 팀원들은 약속된 위치에 매복했다. 주방 안 테이블 및 계산대 뒤. 그들은 어둠의 일부가 되어 숨을 죽였다. 이제 덫은 놓였다. 심판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죽도 시장의 거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 정적을 깨고 오토바이 여러 대가 불을 끈 채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것은 황태식을 필두로 한 독사파의 핵심 조직원 7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오늘 저 할망구 가게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다시는 여기서 장사할 생각 못하게 흔적도 없이 부숴버려. 황태식의 속삭임에 조직원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게 문을 한 번 발로 차보고는 쇠 지렛대바루를 꺼내 들었다. 쾅! 끽!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다. 황태식은 의기양양하게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맞았다. 씨발 존나 깜깜하네. 야, 불 켜. 한 조직원이 벽에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렸다. 그 순간 철컥 안쪽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식당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황태식과 조직원들이 눈을 가늘게 떴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가게 안 사방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듯한 건장한 사내 넷이 그들을 포위하고 서 있었다. 오랜만이다, 독사 새끼들아. 가장 앞에 서 있던 김민준 상사가 싸늘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해병대다. 손에 든 무기 버리고 전부 바닥에 엎드려. 지금 즉시. 황태식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대가 넷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저 미친 새끼들. 겨우 4명이야. 쳐 죽여. 그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일제히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어설픈 싸움꾼들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 상황을 뚫고 살아남은 최정예 해병대 부사관들이었다. 쾅! 가장 먼저 달려든 조직원의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다. 하 중사는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즉시 팔을 꺾어 제압했다. 오 중사는 날아오는 야구방망이를 팔뚝으로 막아냄과 동시에
그 충격을 역이용해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닥치기로 이마를 가격했다. 이 상사는 좁은 테이블 사이를 날다람쥐처럼 파고들어 2명의 조직원을 상대로 현란한 관절 기술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이 좁은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황태식을 제외한 모든 조직원이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하고 있었다. 황태식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를 상대하기 위해 나선 것은 김민준 상사였다. 내 상대는 나다. 김 상사는 아무 무기도 들지 않은 맨손이었다. 공포에 질린 황태식은 쇠파이프를 미친 듯이 휘둘렀다. 김 상사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모두 피하거나 흘려냈다. 마치 성난 아이를 어른이 상대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지막 발악으로 황태식이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내리찍는 순간 김 상사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파고들어 쇠파이프를 잡고 그대로 황태식의 몸을 끌어당겨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황태식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김 상사는 그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고 곧바로 목에 팔을 감아 숨을 조였다. 탭탭, 항복, 항복. 황태식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김 상사는 그제야 그를 풀어주고 미리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을 등 뒤로 묶었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 식당 내부는 싸움의 흔적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김 상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신고합니다. 포항시 죽도시장 할매 돼지국밥입니다. 다수의 괴한이 가게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피해를 입은 시민입니다. 몇 분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가게 안의 광경에 입을 떡 벌렸다. 일주일 전 체포했던 독사파 일당이 이번에는 전원 포장된 선물 세트처럼 바닥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장을 지휘하던 베테랑 형사는 김민준 상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김 상사에게 다가와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지막이 말했다. 윗분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특수주거 침입에 특수강 도상해까지 엮을 수 있겠습니다. 저놈들 이제 몇 년 동안은 햇빛 보기 힘들 겁니다. 김민준 상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황태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와 패배를 느꼈다. 그의 시선은 가게가 아닌 저 멀리 해병 1사단이 있는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강철 같은 존재가 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같은 시각 지휘관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하늘은 김 상사의 짧은 보고를 받았다. 준장님, 심판 작전 종료. 아군 피해 없음. 목표 전원 관계기관에 안전하게 인계 완료했습니다. 강하늘은 눈을 감았다. 안도의 한숨이 길게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조폭들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군 내부의 평가라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심판의 밤은 마침내 끝이 났다. 심판의 밤이 지나간 후 포항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독사파 일당의 전원 검거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시민 영웅들의 활약으로 조폭 일망타진 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가게에 침입한 조폭들을 제압한 용감한 시민들이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그들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형사는 기자들에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로운 시민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남겼다. 김민준 상사와 그의 팀원들은 그렇게 이름 없는 영웅으로 남았고 조용히 부대로 복귀해 다시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황태식과 독사파 조직원들은 특수주거 침입, 특수강도상해, 공동공갈 등 여러 혐의가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강하늘 준장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다. 죄목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 및 지휘관 직권 남용. 휴가 중 민간인 폭행 사건에 이어 부하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혐의는 장성급 지휘관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불명예 전역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딱딱한 분위기의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는 하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그녀의 앞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육해 공군의 쟁쟁한 장성들이 징계위원으로 앉아 있었다. 강하늘 준장,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가? 위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인정합니다. 군인, 특히 장성이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부하들을 사적인 감정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국민을 보호하라는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완수할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그것은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군인의 비겁함 때문이지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답변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술렁였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인의 존재 이유를 되물으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징계위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원칙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일벌백계를 주장했고 일부는 그녀의 행동에 담긴 진정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종 판결의 순간 위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강하늘 준장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군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이진표 사단장이 들어섰다. 그는 징계위원들을 향해 정중히 경례한 뒤 위원장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참고 자료입니다. 강하늘 준장의 부하들이 이번 작전을 수행하며 확보한 독사파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 자료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안정을 되찾은 포항 죽도시장 상인 300명이 자필로 작성한 강하늘 준장 구명 탄원서입니다. 이진표 사단장은 하늘의 곁에 서서 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강하늘 준장은 제 부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부하를 잘못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로 거칠고 무모하지만 그 누구보다 해병의 정신을,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는 진짜 군인입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한 명의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였습니다. 부디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호소력 짙은 변호와 빼곡한 증거 자료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진심이 담긴 탄원서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길고 긴 논의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하늘 준장에게 견책 처분을 명한다. 견책.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었다. 사실상 군 수뇌부가 그녀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어깨 위 별은 그대로 빛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회의실을 나온 하늘에게 이진표 사단장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고생했다. 이제 2번 다시 이런 일로 여기 불려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하늘은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한 달 후 모든 풍파가 지나간 어느 화창한 가을날.
강하늘은 휴가를 내어 다시 포항 죽도시장을 찾았다. 군복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할매 돼지국밥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며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아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박순자 할머니가 환한 웃음으로 그녀를 맞았다. 우리 장군님, 어서 와요. 할머니, 저 이제 장군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이 웃으며 말하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할미한테는 우리 하늘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훌륭한 장군이야. 할머니는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그녀의 앞에 놓아주었다. 예전과 똑같은,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구수한 맛이었다. 하늘은 국밥을 먹으며 창밖의 활기찬 시장 풍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저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포항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에 섰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어깨에 놓인 보이지 않는 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것은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조국과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 무게였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약한 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단단한 결심과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가고 있었다. 포항의 푸른 하늘 아래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 강하늘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정의의 이름으로, 해병의 이름으로.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